네, 한국 근현대사 특강 제1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 근현대사 특강 이제 마지막 강의까지 이제 13강과 14강 두 개 남았습니다. 우리 열심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12강까지는 이제 1930년대 이후 45년 해방 때까지 우리 독립을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뭐 무장투쟁이라든지 아니면 좌우합작운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봤고요. 이제는 우리 해방을 맞은 뒤부터 우리 분단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과서 306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30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06페이지 보시면 지금까지 잘 안 봤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유의 있게 봐야 되는 게 교과서 우리 왼쪽 위에 바로 이 연대기 표가 있습니다. 이 연대기 표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있는 거. 예. 이 표를 특히나 우리 이 해방 이후부터 해서 한국전쟁 직전까지는 잘 봐둬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여러분이 제일 헷갈려 하는 게 8.15 광복이라든지 8월 15일에 대해서 아직도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1945년 8월 15일은 우리가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가 광복한 날이고요. 그로부터 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 중간 단계는 당연히 미군정기였고요. 그래서 그 미군정기에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 일어난 일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시기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잘 한번 봐둬야 되겠습니다. 우리 큰 굵직굵직한 사건들 한번 봅시다. 보면 45년도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발족, 모스크바 삼국예상회의, 46년도에 미소공동위원회, 북한의 토지개혁, 좌우합작운동, 47년에 2차 미소공동위원회, 여운형 암살, 유엔 한국임시연다, 그다음 이제 48년에 남북협상, 4.3 사건, 그다음 50 총선거,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북한 정부 수립 나오고요. 49년에 김구 암살 까지 나와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한번 머릿속에 되새겨 보면서 우리 교과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맺게 됐는데 자, 그 기존에 이제 1년 전부터 해방을 위해서 조선 건국동맹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 계셨지요. 우리 앞강에서 봤습니다. 바로 여운형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바로 조선 건국동맹을 기반으로 이제 발빠르게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바로 이 국내에는 이분 중심으로 이렇게 활약을 했죠. 왜냐하면 우리 독립운동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중국 충칭에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해방이 됐다 그래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물리적으로나 이런 여건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에 있던 바로 여운형 선생 중심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고 안재홍, 허헌 등 신간회에 참여했던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 함께 참여하였다. 예, 여운형 등장하면 항상 좌우 합작 이 네 가지 네 단어로 구성된 네 단어가 아니라 이 말을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좌우 합작. 예. 여기도 마찬가지죠. 각 지방에서 지부가 만들어졌고 치안대, 보안대 등 건설되어서 자체적으로 치안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네, 당연히 일단은 사회가 혼란에 안 빠지려면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치안을 일단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근데 당연히 여운형 선생의 조선건국동맹 중심으로 준비를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치안을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자, 박헌영을 비롯한 이제 공산주의자들도 이렇게 조선건국동맹이 잘 꾸려나가고 있으니까 바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당연히 참여를 하게 됩니다. 조선공산당을 결성해서 합작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에 대해서 이제 김성수, 송진우 이런 우파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한국민주당을 결성해서 여기에 이제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둘 다 어떤 색깔을 가진든지 간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하는 타이틀 밑에서 같이 활약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정부 수립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바로 우리 일본이 패망했으니까 미군이 이제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겠죠. 이틀 전인 9월 6일에 벌써 이제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이제 선포를 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조선인민공화국은 우리 나중에 북한이 선포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는 다르게 이거는 이제 좌우합작 정부입니다. 네. 선포하고 각자 조직을 이제 인민위원회를 꾸려 나가고 이렇게 좌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승만, 김구, 김일성 등도 이제 이런 자리를 주겠다고 연락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에 반대해가지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봐도 그렇죠. 이분들은 딱 보더라도 우리 독립운동 계열의 슈퍼스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국내에 있던 영운형이 뭐 짜놓은 이런 판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죠. 당연히 자신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뭐 짜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밑으로 안 들어왔었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는데 이제 맞죠? 예. 미국과 소련이 일본에 선전 보고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이제 한반도로 진격을 하는데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것을 걱정하였다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왜냐하면 소련의 영토가 그때 당시에 이제 연해주까지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뭐 여차하면 미국은 이제 멀죠. 네, 태평양 건너서인데 그래서 한반도 전체를 먹을 걸 걱정해가지고 미국이 그걸 막기 위해서 일단은 한반도를 자신들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반도 분할 점령을 제안을 했고 소련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우리 이제 분단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바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명분으로 38도선, 위도 38도선 이북의 소련군, 그 다음에 38도선 이남에 미군이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38도선 이북에 들어간 소련군은 바로 여운형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든 인민위원회를 인정을 했는데, 그 반면에 이제 미군정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전혀 인정 안 하고 해산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미국과 소련이 그런데 이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연합국이었기 때문에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냉전이라고 할까요? 바로 이 이념 갈등이 점점 심화되면서 처음에는 38도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선만 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미군이 이렇게 관리한다. 여기는 북한이 관리한다. 뭐 그 정도였는데 이제는 두 나라 간의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면서 이게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이 점점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뭐 스스로 이제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소련군의 지지를 등에본 북한의 김일성을 중심으로 이제 북한 내부에 독자적인 뭐 권력 세력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남한 쪽에서도 미군정이 이제 자신들의 이제 말을 잘 들을 만한 세력들을 이제 키워나갔는데 바로 한국민주당 중심의 우파 정치 세력들이 이제 미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이렇게 자기 지역에서 강력하게 세력을 형성하면서 약간 분단의 낌새가 점점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밑에 한반도 분할로는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이제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점차 이제 기국을 하게 되겠지요. 네. 자, 해외 독립운동 세력의 기관과 정치 세력의 분화가 되겠습니다. 미소 양군이 이제 뭐 들어오게 되는데 당연히 이들도 이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미국을 지지하는 소련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귀국하는 지역이 다르겠죠. 바로 김일성을 비롯한 이 좌파 세력들이 이제 평양으로 귀국을 하였고요. 바로 조선 독립 동맹 세력도 평양으로 들어왔고 이 반면에 이제 미국에서 활약하던 이승만 그 다음에 이 우파라고 할 수 있는 김구의 임시정부 세력은 이제 서울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자 이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했는데요. 이승만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귀국 초기에 이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승만 뭐 친일파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이승만을 지지하는 우익단체들만 남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바로 이승만 같은 경우는 그 김구는 이제 임시정부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고 계속 이 부분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자신만의 세력이 좀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승만 같은 경우는 좀 미국에서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뭐 자신의 세력이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자신들을 서포트할 만한 지원 세력이 필요했고 뭐 이 우파 단체들, 예, 우파 단체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면에서 바로 이 약간의 친일 행적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대체로. 그래서 이 자신들의 친일 행적을 좀 감춰주고 보호할 만한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친일 행적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두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 우파 정치 세력들이 이승만을 이렇게 밀어주게 되고요. 그래서 김구와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늦게 귀국한 김구와 뭐 임시정부 세력도 이승만과의 합작이 이제 소극적이었고 당연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제 정통정부다 이걸 주장을 했죠. 예, 주장을 했지만 뭐 결국 이승만의 현실은 일단은 미군정의 인정을 못 받았고요. 그래서 이승만과 김구 양대 세력이 이제 대립을 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여러 사진들이 많이 나왔고요. 자신들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귀국한 내용들을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김구, 뭐 이승만 다 서울로 들어왔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공산주의 계열은 이쪽 북한 쪽으로 들어오고, 유일하게 약간은 좀 병직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서울에서 활약을 하고 있던 바로 이 조선공산당, 남로당 박헌영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서 활약하고 있던 민족주의 세력, 이제 조만식 선생,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단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다. 네, 분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뭐 중학교 때 잘 배웠을 거지만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국과 소련이 이제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바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를 열게 됩니다. 미국, 소련, 영국. 바로 미국의 루즈벨트, 소련의 스탈린, 영국의 처칠. 바로 유명한 지도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이 지도자들이 직접 모인 게 아니라 이 밑에 있던 외무장관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일본의 식민지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였습니다. 이 내용 중에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요. 한반도의 민주적인 임시정부 수립하고, 이 수립을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 협의를 거쳐서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 4개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신탁 통치를 실시해서 뭐 안정화시킨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협의가 완전히 공식적으로 발표되기도 전에 일부 언론에 의해서, 맞죠? 옆에 왼쪽에 나와 있겠지만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뭐 다 삭제해버리고, 나머지 내용들 부각이 안 되고, 이 신탁 통치라고 하는 이 내용만 부각이 돼서 국내에 알려지게 됐었습니다. 예, 뭐 사실상은 뭐 신탁 통치 D페이지가 더 나왔겠지만, 이 신탁 통치라는 내용이 이제 방점이 아니고요. 그죠? 예, 한반도의 민주적인 정부 구성을 위해서 임시로 이렇게 하는 단계 중에 하나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하려고 했으나, 신탁 통치라는 데 대해서 이제 이게 알려지면서 바로 국내에는 이제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겠죠. 바로 이 찬탁 운동과 반탁 운동으로 나눠서 이제 뭐 대립을 하게 됩니다. 네, 반탁 운동에 돌입하였다. 바로 김구는 특히 이 우파 세력들은 이 반탁 운동을 통해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뭐 지지층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정략적으로 이용을 했다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처음에는 뭐 우파 좌파 다 할 거 없이 다 신탁 통치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뭐 여기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이 전문이 결정문이 공개는 됐지만 이미 찬탁이냐 반탁이냐 그냥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단계를 거쳐서 조선이 이제 뭐 국가를 수립을 한다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근데 이제 좌파 세력이 이제 반탁을 철회하고 다시 찬탁으로 이렇게 돌아서 버립니다. 예, 돌아서 버리고, 예. 북한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를 이제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중하고 입장을 취하고 있던 이제 중도파들 같은 경우도, 예, 뭐 찬탁이니 반탁이니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예, 일단은 우리 정부 수립이 최선이다. 일단은 정부를 나라 형태를 갖춰야 되니까 신탁 통치 문제는 나중에 판단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먼저 여는 것을 이제 지켜보겠다 해서 찬성으로 갔는데요. 네. 근데 이제 반탁운동 세력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 강화를 위해서 바로, 예,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를 지지하는 것을 소련의 사주를 받은 공산주의 세력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찬탁, 반탁이 바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네, 서로 간에 이제 찬탁 운동, 반탁 운동을 서로 막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밑에 사진에 나와 있죠.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맨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런 반탁 운동이 기존까지 이제 단결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들은 북한에서 단결이 되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남한 내에서는 우리 김구라든지 이승만 등등 이제 외국에서 많이도 들어오고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세력이 약하였는데요. 이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우익 세력이 이제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반탁은 애국, 찬탁은 매국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버렸죠. 네. 그래서 광복절 이후에 최초의 3.1운동 기념식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좌우익이 따로 할 정도로 격렬하게 대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뭐 예시 자료로서 오스트리아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이 신탁 통치를 뭐 받아들이고 우리와 비슷한 처지로 4개국 분할이 되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1955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역사에 만약이란 말은 통하지는 않겠지만요. if란 말은 통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때 당시에 신탁 통치 그대로 가고 뭐 했었더라면 오히려 우리 내부 갈등 뭐 이런 걸 봉합할 수도 있었겠고 그래서 몇 년 있다가 우리가 스스로 이제 통일된 국가를 수립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 남북한이 분단되게 된 게 책임이 우리 미국과 소련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우리 내부의 분열이 더 컸지 않았었나? 우리 내부가 바로 뭐 민족주의 사회주의로 나뉘어서 극심한 대립을 하고 뭐 이 서로 간에 헐뜯고 이러면서 뭐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미국과 소련이 아무리 뭐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하지만 오스트리아 같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 내부만 단결되어 있었으면 그 두 세력이 같이 빠지는 조건으로 이렇게 나중에는 빠지지 않았겠느냐, 손을 떼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좀 안타까운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미국과 소련에 그래서 이제 뭐 예, 잘 아시겠지만 뭐 서로 남북한에 대해서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를 이제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미소 공동회의를 46년 3월에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소련 측 같은 경우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바로 이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쪽은 공동회의에 참여시킬 이유가 없다. 이 체제 자체를 부인하는 거다. 이렇게 했지만 이제 미국 쪽은 이제 또 그쪽을 이용할 바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다 참여시켜야 된다 해서 이 서로 결렬이 되고 회담은 휴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담이 중단되게 되니까 이제 각자 이제 세력들이 특히 세력을 과시하기에 나서게 되는데요. 특히 이승만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위험한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전북 정읍에서 한 발언입니다. 줄 한번 쳐봅시다. 통일정부 수립이 여의치 않으므로 남쪽만이라도 먼저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는 제의를 하였다. 예. 뭐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국내 모든 정치 세력들이 반대를 하고 미군정 같은 경우도 이거에 대해서 뭐 위험한 발언이라고 해서 별로 찬동하지 않았습니다. 예. 뭐 우리가 뭐 초대 대통령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이승만 같은 경우 바로 이런 정읍 발언 이런 걸 할 정도로 바로 뭐 우리나라 전체의 그 안위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세력 확보를 좀 더 치중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좀 안타까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중도파의 여운형과 김규식 등은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과 임시정부 수립 좌절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여운형 성선에 또 나오죠. 이제 좌우합작. 여운형 나오면 무조건 좌우합작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좌우합작을 모색하였다. 미군정도 이런 움직임에 지지를 했는데 좌우파가 서로 받아들이기 힘든 합작의 원칙을 발표하였고 결국은 특히나 토지개혁이라든지 좌우가 좀 다르겠죠. 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재산을 쌓아온 이 부자들이 많은 입장이었고요. 한국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토지개혁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좌파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 노동자 농민이었기 때문에 토지를 일단은 다 뺏어서 다 뭐 나눠주는 이런 토지개혁만이 이제 지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 생각이 달랐겠고요. 그리고 친일파 처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우파를 지지하는 한국민주당에 바로 이 친일파들이 좀 많았다는 거. 예, 그래서 이런 걸 둘러싸고 의견이 안 좁혀졌다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좌우합작 운동은 결국은 여러 가지 좌우합작 7원 축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합의는 이루어지 못했고요. 원칙만 이제 수립하였고요.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이 추진하고 있던 과도입법위원, 과도정부 설립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1947년에 미소공동위원회 제2차가 열리게 됩니다. 열리지만 이제 이미 이제 점점 대립이 심화되었죠. 이때쯤 되면 이제 미국하고 소련의 콜드워라고 하죠. 영어로. 이 냉전이 이제 점차 심화되면서 이제 유럽이라든지 어디서든 계속 부딪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점차 안 좋아지고요. 뭐 결국은 이제 자신들을 지지하는 정부를 수립을 하기 위해서 대립을 하다가 결국 10월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렬이 되게 됩니다. 자, 아래쪽에는 바로 좌우합작 7원칙을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뭐 참고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과 북이 이제 체제 정비를 하는데요. 바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점령 초기 조선 총독부 일본인 관례들을 그대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미군정이 남한에서 가장 잘못한 짓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한반도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해서 좀 잘 아는 그때까지 일본 지하에서 있었던 이 관리들을 그대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일본인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친일파 이 관리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점차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친일파 처리 문제가 점점 더 미국으로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자, 미군정은 이제 쌀공출제를 이제 드디어 폐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작료를 낮추면서 이제 농민들을 보호하려고 했고, 하지만 뭐 농민들이 더 요구한 거는 바로 이 소작료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소작농에서 아예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결국 요구 조건과 이제 맞지가 않아서 결국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 일부 상인들이 이제 뭐 못된 짓을 하게 되니까 미군정은 이제 수매제를 시행하였고, 뭐 이 의도와는 달리 농민들은 다시 공출제라고 이래 의도를 뭐 생각을 하게 돼서 뭐 파업이 일어나게 됐고요.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상물수 무상분배 토지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면서 농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겠습니다. 남북한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겠지요. 네. 자, 오른쪽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자,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 그래서 이제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에 빠지고 결국은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이제 미영 중소는 4개국 회담에 맡기자고 했는데 소련이 거부하니까 유엔에 결국 이제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군이 이제 미국과 소련 양국 군대가 한반도에서 동시에 철수할 것을 제안을 했는데 결국은 유엔 총회에서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내용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결정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국민 중에서 대표로 선출하여 정부 수료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일단 설치를 하고요. 각 투표지구 또는 지대의 대표자 수는 인구에 비례하여야 하며 선거는 임시위원단 감시하에 시행해야 된다. 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인구에 비례하여야 하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까지도 당연히 북한 지역보다는 평지나 이런 농토가 많은 남한 지역이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구에 비례해서 이제 국회를 구성하게 되면 국회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바로 남한 지역이 장악을 하게 되겠지요. 그 말은 곧 좌파에 비해서 우파들이 더 많이 장악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게 돼서 북한 지역은 이 선거에 대해서 당연히 거부를 하게 됩니다. 밑에 내용 보면 되겠습니다.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한반도로 파견했지만 북측은 이 사람들의 북한 들어온 것을 허용을 안 했고 결국은 유엔에서는 우리 그때 이승만의 정읍 발언에서 본 것 같이 이승만이 의도한 것처럼 바로 가능한 지역의 총선거, 즉 선거가 가능한 38도선 이남 지역만의 단독 선거를 결국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안타깝게도 결국 이제 분단으로 치닫게 되는 상황이 되겠지요.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남북이 분단이 되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좌우 합작을 이제 주도하던 세력 그리고 이제 민족 지도자들이 이제 나서게 됩니다. 자, 특히 안타까운 게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줄에 47년 9월에 이제 여운형 선생이 암살되게 됩니다. 바로 좌우 합작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여운형 선생이 암살되게 되면서 결국은 중도파들이 이제 뭐 정치적인 힘을 잃게 되고 이제 남북 협상론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규식, 홍명희 등등이 이제 남북 협상을 통해서 우리 민족끼리 합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됐다. 미국과 소련이 점점점 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좌시할 수가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김구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의견을 수용을 해서 이제 남북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구와 김규식이 뭐 김일성과 김두봉 사회주의자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서 정치회담을 제의하게 되었고 바로 김일성과 김두봉이 이것들을 이제 평양에서 회의를 하자 해서 이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남북 협상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48년 4월에 평양에서 김구, 김규식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남북 정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담을 했는데요. 근데 북한이 의도한 것은 뭐 당연히 김구, 김규식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지 정당한 회담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염두에 둔 정부 수립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관철시키고자 하였고 김구, 김규식이 이를 거부하니까 결국은 이제 뭐 이런 밋밋한 이런 뭐 선언만 발표가 되게 됐고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승만을 비롯한 단독 선거 추진 세력들은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바로 유엔이나 미군 정도 당연히 이대로 질질 끌려다니다가는 뭐 소련이 의도하는 바대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단독 선거를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이 되겠습니다. 바로 선거가 1948년 5월 10일로 확정이 되니까 이를 이제 북한 지역 사회주의자들이 이를 이제 해방을 놓으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48년 4월 3일에 제주도에서 남로당, 바로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하는 사회주의자 단체들이죠. 바로 무장 분기가 일어나게 됐고 미군정이 바로 이걸 이제 토벌에 나섰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3개의 선거구 중 2개의 선거구에서는 이제 선거를 못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됐고요. 특히 이후에 바로 이승만 정부에서는 제주도를 더 이제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이승만 같은 경우는 더 강화를 하고 여수 순천 지역에 있던 국군을 파견해서 이제 여기를 탄압하려고 했는데 이 군부 내에 있던 남노당 세력들이 이제 여기에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예, 여러 가지 이 사회주의자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이 반란을 이제 진압하고 군대 내 자익 세력을 몰아내는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익 세력 활동을 이제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하에 요즘도 있죠. 바로 국가보안법을 드디어 제정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명목상으로는 이제 사회주의자들 제약을 제약하는 법인데 이게 그 뒤에는 여러 가지 독재 정권의 바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를 탄압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된 아주 안 좋은 역사를 가지게 되는 그 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국민 또 보도연맹을 조직해서 정치 선전에 이제 활용을 하게 됐고요. 제주 4.3 사건 내용이 있네요.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안타깝게도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게 됩니다. 바로 제주도 일부 지역 외놓고요. 1948년 5월 10일에 전국적인 뭐 선거가 실시되고요. 근데 이 선거에 당연히 이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던 김규식 등은 참가를 안 하고 그래서 이승만 세력들이 당연히 많이 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북 지역도 나중에 선출하기로 이렇게 하고 7월 17일에 바로 우리 제헌절이죠. 우리 제헌 헌법을 공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첫 헌법상으로는 이제 국회 간접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접선거를 통해서 이승만이 당연히 대통령이 되고요. 이시영이 부통령이 되어서 이승만이 초대 내각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 총회에서 정식 정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 수립된 남한 정부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예, 정부 일단은 민생을 안정시키는 게 첫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뭐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쉽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농지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북한 지역 같은 경우는 무상물수 무상분배였습니다. 그러나 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승만이나 한국민주당 세력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때 지주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재산을 내놓기 싫었겠죠. 예, 그래서 토지개혁을 하기는 하는데 일부 맞죠? 유상매수 유상분배 방식을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농민들이 토지를 많이 가지게는 됐지만 이게 어느 정도 한계는 있었다는 거죠. 이제 예, 무상물수 무상분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만 행해지게 되었다라고 나중에 이제 후일에 비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친일파들을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친일 행적을 한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통과시켜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친일파들을 7천여 명을 이제 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하고 이들을 잡아서 이렇게 뭐 제거하려는 이런 노력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거를 방해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그러면 이승만 정부와 경찰들이었습니다. 예. 보면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겠지만요. 미군정 때부터 바로 미군정이 우리 조선을 다스리게 됐을 때
자신들의 경험이나 인맥이 없었기 때문에 일제하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을 활용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조직들이 바로 경찰 조직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 경찰들이 이제 친일 행적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이제 노이로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바로 친일 경찰 출신의 현직 경찰 간부였던 노덕수를 체포하게 되니까 경찰들이 오히려 이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습격하는 사태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승만 같은 경우도 이 친일 세력들이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었기 때문에 공산당에 반대한다는 반공정책을 앞으로 내세우면서 바로 반민특위 활동에 부정적인 태도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친일파 청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도 바로 우리 친일 청산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 혁명이 아니고, 정말 이야기 잘못했습니다. 바로, 프랑스도 바로 독일군에 의해서 2차 대전 때 파리가 점령을 당하는 사태를 봤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해방이 되게 되는데요. 그 해방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독일에 대해서 협력을 한 사람들 다 색출해서 철저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단순 가담자까지도 철저하게 제거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사정을 봐주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이 친독파의 잔당들이 남을 수밖에 없다 생각해서 철저하게 제거를 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게 참 안타까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친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친일 행적을 한 사람들이 당당하게 그 뒤에 뭐 어떤 조직으로부터 뭐 존경을 받는 이런 이상한 활동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남한만의 단독 정보 수립되니까요. 이제 북한 쪽도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정보를 수립을 하게 되겠죠. 예. 북한인 김일성 같은 경우도 통일정부 수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북측은 남북 협상 진행되는 동안도 단독 정보 수립을 당연히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헌법까지 다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됐다가 이제 이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예.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비밀리에 의원도 선출을 해놨고요. 예, 그러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고 나니까 이제 북한 같은 경우, 북측 같은 경우 통일정부 수립을 준비를 했지만 남측이 어쩔 수 없이 먼저 하는 바람에 우리도 단독 정부를 수립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남쪽에다 책임을 떠넘기고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 수립을 하자마자 중국과 소련 세력들의 지원을 받아서 강력한 군대를 구축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결국은 1950년 6월 25일 남침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45년 해방 이후부터 48년 정부 수립 그리고 6.25 직전까지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13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